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혁신의 성지. 저는 지금 바로 이곳 판교 테크노밸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IT 기업들과 또 참신한 아이디어로 멋진 도전을 펼치고 있는 수많은 청년 기업가들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저도 왠지 이곳에 나와 있으니까 뭔가를 좀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과 또 넘치는 에너지가 왠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혁신의 성지 판교에서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대부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이 말과 함께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삶의 가장 큰 영예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오늘 만나뵐 이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패를 딛고 오뚜기처럼 일어선 우리나라 벤처 1세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분입니다. 다산네트웍스 회장님이자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남민우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고 계신 분들께. 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민우입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라는 표현으로 회장님을 많이 소개를 드리곤 하는데 마음에 드세요? 사실 저는 실패한 적은 없고요. 시련을 많이 겪었죠. 이제 이 얘기는 근데 그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지용 회장님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왜 그러냐면 계속 도전해서 성공할 때까지 이루어내는 네.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큰 어려움을 몇 번 겪긴 했지만 거기에 넘어지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실패라기보다는 시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을 겪어 오셨는지 그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 창업을 하셨던 그 순간부터 도전을 쭉 해오셨던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91년도에 첫 창업을 했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 저를 포함해서 한 4명이 정말 조그맣게 창업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첫 번째 위기가 온 거는 97년도 IMF 위기 때 그 환율이 폭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들여다가 국내 대기업의 삼성, LG 같은 곳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환율이 폭등하니까 이제 그때 한 800원, 1,600원 정도로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 그 뭐 그냥 망하란 얘기죠. 그때 가장 큰 위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잘 극복하고 난 뒤에 인터넷 시대에 맞는 인터넷 장비를 개발해서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하고 잘 나갔는데 2001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IT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네. 그때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고요. 2004년에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 좋게도 지멘스라는 대기업에 투자를 받아서 이제 살아남았고, 그래도 잘 또 버티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뭐 거의 죽다 살았죠. 그렇게 한 4번 정도의 큰 위기와 시련을 겪었는데 넘어지진 않고 어떻게 뭐 맷집이 좋아서 그런지 잘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30년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가 30년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같이 했던 많은 벤처 기업들도 사라졌고 무너졌는데 저는 운 좋게 잘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넘어질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넘어질 만큼. 진짜 좌절할 수도 있을 만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닥쳤을 것 같은데 이겨낼 수 있었던 나만의 원동력?
있으셨을까요? 사실 잠이 안 왔죠. 잠이 안 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근데 사실 의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사심을 버리고 회사가 살면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잘못 생각하면 나부터 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자세 그리고 이 시장이 바뀌었을 때 바뀐 시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 일단 그렇게 내가 먼저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회사가 살면 결국 나도 산다. 라는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산다라는 그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했다. 사실 기업인으로서 한 회사를 그렇게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나만 바라보이는 직원들을 함께 끌고 나가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더 큰 꿈을 꾸신 게 바로 회장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함께 설립해 오셨단 말이에요. 설립의 배경과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10년 전이니까 아마 2011년쯤이었을 겁니다. 네. 그 한국의 재단이 굉장히 많이 설립돼 있는데 이 청년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재단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재단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정부에서 우리 벤처협회에 해왔습니다. 네. 당시 이제 황철주 회장님이 벤처 회장을 맡고 있고 저는 부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렇다면 정부하고 우리 벤처 기업인이 힘을 합쳐서 청년 기업가 정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우리 사회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재단을 힘을 모아서 같이 해봅시다 해서 민관 합동으로 그때 설립이 됐습니다.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기업가 정신 하면 무슨 장사꾼 정신이냐, 돈 버는 정신이냐, 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어떤 신분사회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한테만 필요한 그런 정신은 아니거든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슌페터라는 분이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이 세상을 바꿔왔고 만들어왔다. 그래서 이 기업가들의 혁신의 정신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슌페터가 주장한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만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또 기업가 정신을 다시 강조했어요. 네. 기업가 정신은 사업을 하는 기업가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분에 꼭 필요한 정신이다. 혁신만이 변화한 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다.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커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와 기업가 정신 사업하는 사람이 한테나 필요한 게 아닐까 했다가 그렇구나 우리 사회에 산재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최고구나. 그것만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많은 분들한테 인지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의 역할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청년들에게 일단은 젊은 층들에게 많이 그 부분을 알리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을 알고 많이 도전해 오고 그런 도전하는 아이들이 그 부분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을 하는 것과는 일단은 다르니까요. 우리 재단이 지난 시간 동안에 했던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과정에 네. 기업가 정신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초중고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역시 뭐 이 담당한 분들이 이제 조금 고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돈만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야? 뭐 이런 오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럼 중고등학교만이라도 기업가 정신 과목을 넣읍시다. 사회 과목에 한 꼭지로 집어넣은 거죠. 네, 그거는 굉장히 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계기로 이제 그 분야에 관련된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회 과목 담당 선생님들한테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교재도 저희가 만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신분사회적인 고리타분한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은 좀 우리 사회에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의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4차 산업 시대, 그러니까 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지를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말은 저희가 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4차 산업혁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 맞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해서 그럼 1차, 2차, 3차는 뭐였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말들이 많아요. 생각이 다 다르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제조업의 산업혁명, 그러니까 18세기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던 네. 그 제조업의 혁신, 그 1차 산업혁명이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기계 동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생산성의 향상이 그쵸. 왔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2차 산업혁명은 뭐였을까 하는 많은 분들이 전기혁명이 아니겠는가. 전기가 보급돼서 가정에는 이제 가전제품들이 쓰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세탁기, 냉장고. 지금 우리는 그게 그냥 당연히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두 가지 가전제품은 사실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그 가정주부들의 가사일을 엄청나게 줄여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그게 지금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그럼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전기 혁명을 2차 산업혁명으로 본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가 나오고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네. 이 통신혁명,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IT 산업이 발달하고 그거를 대체로 3차 산업혁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 기반 위에서 뭐 AI,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의 어떤 로봇 뭐 이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우린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뭐 지금 얘기한 빅데이터 기반의 AI, 로봇 이런 것들,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꿀 거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주변에 이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됐고 우리 사회와 시장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코로나가 오기 이전까지는 저도 3차와 4차의 그 미묘한 차이를 잘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라고만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 시대가 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달라진 점을 좀 몸소 많이 느끼고 있으실 것 같아요.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회장님이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이 코로나 신이 강림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실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보다도 더 일찍 이 지구에서 살던 맞아요. 네. 뭐 우리 생각에 우리 인류가 우세종이지만 바이러스 입장에 생각하면 무슨 소리야. 사실은 내가 이 지구를 지금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면서 우리들 삶에 이제 개입을 이번에 좀 세게 한 거죠. 네. 예. 가장 큰 변화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제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이 과거 우리 그 인터넷 공간에서는 온라인은 그쪽이고 우리 실생활은 대부분 오프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 생활이 엄청나게 제약이 되면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 비대면 사이라는 건 이게 왠지 좀 익숙치 않았는데 코로나 신의 그 강림으로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예, 온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강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거래도 그렇게 해야 되고 회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한테는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던 온라인의 세계, 사이버 세계죠. 그 가상 공간의 세계가 우리 실생활에 급격하게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좀 더디 변화가 더디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코로나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온라인 세상으로 훅 빠져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하고 잘 모르겠으면 안 했어도 됐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적응력이 좀 빠른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사회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IT 산업 때도 우리 네.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산업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됐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우리 사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일본 사회의 그 더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정말 실감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사회는 이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오히려 그런 변화를 선도하고 지구상의 어느 사회보다도 새로운 거를 가장 빠르게 적용을 하고 적응해가는 그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업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죠. 그렇죠. 네. 그래서 IT 업계에 뭐 미국이나 서양 그 유럽의 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테스트 베드 마켓으로 봅니다. 무조건 한국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을 해야 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손쉽게 점유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한국만큼 빠르게 적응하는 사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5G 얘기 나오는데 4G 다음에 5G인데 이 5G 시대에도 다른 나라들은 뭐 4G 가지고 충분히 빠른데 뭐 굳이 그렇게 5G를 빨리 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게 없잖아 있어요. 새로운 또 서비스자도 해야 하니까. 네. 근데 한국은 5G가 나왔다. 그러니까
신차가 나왔다, 새로운 게 나왔다 하면 무조건 쓰고 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우매한 행태로 보이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남들보다 빨리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노하우도 습득하고 더 빨리 적응하고 그러다 보니 그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크지 않은가. 저는 그런 속도 면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네. 속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예. 국내에서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 과거 정보통신혁명하고 가장 크게 차별화되고 있는 분야가 뭘까?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그 정보통신. 네. 지금까지는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통신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라는 것은 축적된 데이터를 쌓아놓고 데이터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법칙이나 공식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겠고 데이터가 이러더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짜맞춰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정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를 꽤 맞추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거거든요. 빅데이터라는 게.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해법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빅데이터로 이제 러닝을 시켜가지고 똑똑하게 만드는. 이전에는 뭐 프로그램 로직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프로그램 잘 짜는 거였는데 지금은 있는 프로그램을 데이터에다 막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능을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이게 AI도 기법이 이런 딥러닝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예를 들면 바둑으로 치면 바둑에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룰을 컴퓨터가 잘 알아서 잘 두는 게 아니라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대국의 데이터를 얘한테 학습을 시켜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뭐 이렇게 이게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거든요. 10명 중 8명은 이렇게 하더라. 예, 예, 예. 그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를 얘가 경험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아기가 태어나서 걷게 되고 말하고 성장하는 것도 잘 보면 수도 없이 그런 트라이얼 에러를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경험 기반의 행동 기반의 어떤 데이터들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AI로 발전을 하는 거고요. 네. 클라우드나 로봇이나 뭐 이 새로운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도 4차 산업혁명의 분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해지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가 정신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 혁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사회가 되면, 그러자면 의료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는 어떤 행위, 움직이는 패턴,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축적시켜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사업이 있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부터 해가지고 의료정보 뭐 공유 못하게 하고 데이터 공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네. 그런 걸림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그 쌓여 있는 그 빅데이터들이 우리 산업에 활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여전히 뭐 원격 진료는 뭐 제한돼 있고 의료 데이터를 내가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다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놓고 보면 내 헬스케어도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런 걸림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건 저는 그게 혁신이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정치인도 노력해야 되고 그 개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양해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방법을 찾고 법도 개정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맡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네. 가장 큰 혁신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함께 혁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지근하죠. 예. 예. 그럼 여기에 어울리는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가 정신이란 저는 혁신의 정신인데 그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고 근데 그걸 도전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전 정신. 일단 도전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창조 의지, 창조 정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 여러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혁신이 가장 중요한 저건데 문제 의식,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그런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 그 다음에 혁신의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결국 창조해내는 창조 정신, 뭐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네.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말씀도 어렵거든요. 창조, 도전, 뭐 혁신 이런 얘기들이 누군가 이렇게 딱 정해진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 같고 일반인들은 혁신하고 도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도 가만히 보면 조금 불편해도 아유 뭐 옛날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그냥 그 불편을 감내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문제의식이 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도 많고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여기 앉아서 한두 시간 이렇게 있죠. 당신 네. 얘기 듣고 있어야 되고 해서 이제 그 젊은 MZ 세대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MZ 세대들의 불평 불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리고 바꿔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뭐 꼰대 소리도 많이 하고 내 생각을 막 강요하려고 그러고 이게 맞으니까 이대로 해 이런 것도 하고 여전히 차별도 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요즘 MZ 세대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나의 자유를 구속받는 걸 싫어하고 또 그런 지금까지 사회 관행 우리는 그걸 인내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걸 인내를 안 되죠.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기업가 정신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회사 내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 문화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없애자.
높은 사람 여기 앉고 낮은 사람 저기 앉고 위아래 개념도 없애자. 장유유서 나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아니 사람이 평등하게 얘기하고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네 생각 내 생각 다를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이 다르다고 내 생각을 강요하고 뭐 이런 우리 세대는 그냥 뭐 감내했던 이런 것들 지금 MZ 세대는 안 통하거든요. 이런 불편함을 바꿔가는 거, 비효율적이었던 거, 비생산적이었던 거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 상호 간의 그 신뢰를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선진 사회로 가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어떤 높은 신뢰와 어떤 그런 차별이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내가 어리다고 넌 입 다물고 있고 꼰대만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아닌. 그 경계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회장님. 동방예의지국인데. MZ 세대가 아니시니까 그래. MZ 세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이게 이래야 되냐. 저도 나이를 먹었군요. 꼰대에 가까워져서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청년 창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2019년도에 17.5%였는데요, 회장님. 2020년도에는 19.5%로 그래도 미묘하지만 증가를 했다고 해요. 창업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만 꾸준히 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회장님께서는 다양한 실패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의 문제는 뭐 어느 사회나 가지고 있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주저하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그리고 창업 생태계가 좋은 사유가 있는 반면에 한 번 실패하면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나쁜 생태계도 있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창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벤처 캐피탈 투자나 청년들한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뭐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일을 벤처비도 하고 우리 재단도 하고 정부도 하고 대학도 이제 창업 기지로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벤처 회장을 맡아서 정책 제안하고 할 때 생각해 보면 지금 또 많이 나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불편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실리콘밸리나 볼 수 있었던 현상들, 그러니까 유니콘들이 나타나고 유니콘이 왜 10개도 안 되냐 뭐 이런 불만이 있지만 하나도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네.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벤처 투자도 양적으로도 엄청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물론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서간 실리콘밸리나 다른 나라 선진 사회에 비하면 부족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역사가 짧으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리도 없고 네네. 물론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뭐 역사도 짧은데 걔네들은 더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것도 있고 그렇죠.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뭐 후추파 정신. 우리나라는 6.25 사이라 뭐 대들고 내 생각을 젊은 친구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뭐 싸가지 없다고 건방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후추파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막 건방지게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그냥 다이다이 붙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후추파 정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가 예의가 없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똑같이 얘기하고 그래 그 생각도 존중해주고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 서로 토론하는 같은 높이에서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꾸 막 자식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뭐 말 들어 막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 뭐 하고 싶냐? 너 왜 그 관심 있는데? 들어주고.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이렇게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해 나가면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볼 수 있게.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정답만 찾게 하고 뭐 부모 말만 듣게 하고 학원만 말 잘 듣는 맞아요. 순종형으로 진짜 컸잖아요. 뿌리 깊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스라엘의 후추파 정신은 정말 배울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1분 전에 했던 제 말이 후회가 되네요. 뱉지 말걸. 무슨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기억이 제가 아, 그렇습니까? 10초라 무슨 감사합니다.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실패하면 아 이번에 실패했네 다시 한번 해볼까? 마치 숙제하다가 글씨 틀린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했다는 낙인 같은 게 씌워져서 어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창업에 실패했다는 게 이게 굉장한 마이너스처럼 느껴지는 게 본인 스스로가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이상한 회사네요. 우리는 네. 창업했다가 창업 경험이 있고 실패한 경험인 사람들 우대를 해요. 경험부터가 네, 일단은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해서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뭐 20, 30%? 10개 중에 두세 개가 성공을 하는 거고 네.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하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보통 두세 차례는 실패하고 성공을 하더라. 그러니까 실패는 다반사고 병가지 상사다. 그런 실패에 대한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낙인을 찍고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돈 빌려서 사업하지 말고 투자 받아서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 받아서 사업 실패하면 그냥 날리고 손 털고 그냥 내가 월급쟁이 다시 하거나 또 다시 투자 받아서 하거나 하면 되는 건데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면은 돈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융자가 아닌 투자 기반의 창업.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창업경진대회도 많아서 막 투자금도 상급으로 주고 그렇죠. 창업자금도. 그 여건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바꿔가고 변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창업한 친구들이 뭐 땅 사고 건물 사는 친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더라. 비트코인 한 거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더라. 이런 사례가 막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창업연합이 그렇게 불게 된 거는 그 마인이라는 사람, 그분 잘생기지도 않았고 똑똑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요. 저도 가까이 본 적이 많이 있는데 아니 누가 봐도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저렇게 거부가 되고 사업도 잘하고 큰 소리치고 하여간 그 마인 같은 롤모델이 나오면서 중국 청년들의 가슴에 불이 질러진 거거든요. 그렇죠. 창업 열풍이 불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우리도 많이 만들어내면 돼요. 자, 이제 재단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재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눈으로 보셨을 거고 또 앞으로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 1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0년 후 재단은 어떤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널리 퍼져서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한두 번은 창업을 하는 누구나 창업은 한두 번 하는 네. 그래서 기업가 정신 충만하고 성공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큰 사업가로 크고 그게 잘 안 맞는 사람은 이제 실패해도 좋은 인생 경험이 돼서 공무원이 되든 대기업에 들어가든 월급쟁이를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그렇게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만연이 돼서 창업이라는 것이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모두가 경험하는 창업은 다반사가 되는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한두 번쯤은
창업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그 정도로 널리 퍼졌으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실 10년 뒤에 누구나 다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바꿔 이야기하면 10년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겠다는 청년이 있으면 너도 나도 도와주겠다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겠다 이거죠. 와, 바쁘시겠는데요, 회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 뭐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청년들 쭉 지켜보시면서. 우리나라가 네. 유사 이래로 역사에서 이렇게 식민지였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지금 거의 G10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이 코로나가 극복되고 난 3, 4년 후에는 G5까지 저는 갈 것 같아요. G2까지는 모르겠고 지금은 이미 G10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G5까지는 조만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 능력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나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침략당하고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100년도 안 된 시간 내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리더십 이슈라고, 가버넌스 리더십 이슈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옛날 왕들이나 귀족들이 맨날 착취나 하고 밑에 사람이 부자가 돼봐야 뺏어나가고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창업을 해서 누구나 큰 돈 벌 수 있고 그런 자유스러운 사회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만큼 능력 있는 개인들은 없다고 봐요. 기업가 정신도 충만하고 그걸 보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은 전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이걸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리더십과 잘못된 거버넌스로 그걸 착취하거나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의 자유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뭐 우리 사회는 G5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제 페북에서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탁창이라고 합니다. 닥치고 창업. 그래서 그 시리즈 글도 쓰고 있는데 네. 창업을 하면 당신이 반드시 성공할 거고 반드시 부자가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진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창업을 하겠죠. 그 창업의 가치는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하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길이다라기보다는 창업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뭘 주저하지 말고 일단 창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책상에서 교과서 암기하던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내 머리가 돌기 시작을 해요.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혁신의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하고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거나 하고 내가 문제 해결을 나서지 않고 구경이나 하고 이렇게 살 때하고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업이라는 것은 인생 대학이다. 4년제 대학만 졸업하지 말고 인생 대학
창업에도 아무 소리 말고 시작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도 받고 시장에서 인정도 받고 수도 없이 많은 난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겨요. 그때 내 DNA에 숨겨 있는 기업가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이 제2의 빌 게이츠가 되고 주커버거가 되고 앨런 머스크가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저하지 말고 창업해라. 닥치고 창업해라.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귀한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창업을 꿈만 꾸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지만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저 멀리 치워뒀던 친구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한번 기업가 정신을 품어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보신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그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남민우 이사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